키포인트 35번 재산보험의 정의 및 개요 재산보험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뭐냐?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된 보험상품입니다. 상품 개정 시 아닙니다. 자,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에 따른 간병,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죠.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보험업법에 나와 있고요.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상 성격,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 회색지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레이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종류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해, 질병, 간병. 이것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죠. 관련 법규는 자,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내용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간병보험은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구별함으로써 재산보험에 대한 정의를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보험업은 어떤 금융기관들이 영위를 할 수 있냐? 자, 독립된 재산보험회사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겸용이 안 됩니다. 근데 생명보험, 재산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은 가능하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197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이 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체계에 편입되었다는 맞는데, 자, 핵심은 1977년이 아니라 2003년이었죠. 두 번째,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겠죠. 세 번째,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죠. 네 번째, 재산보험업은 별도로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6번 재산보험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용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봤죠. 자,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겸용이 안 됩니다. 왜? 위험 자체가 달라요. 생명보험은 장기, 안정적인 위험, 손해보험은 단기,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겸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 플러스 재산보험, 손해보험 플러스 재산보험은 겸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재산보험 겸용이 가능합니다. 자, 질병사망보장에 대해서는 질병사망은 특약을 통해서만 사망보장이 가능한데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어요. 특약에. 근데 손해보험은 특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해보험은 80세 만기. 그 다음에 보험금액도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합니다. 피보험은 보죠.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피보험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계 기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부분이죠.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기납입한 보험료보다 절대 초과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보장성 보험의 정의고 그게 바로 재산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실손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비례보상합니다. 정액보상은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죠. 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두 번째, 보험업법에서는 생손보 겸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예, 이게 틀렸습니다.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네 번째,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은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하여 비례보상한다. 자,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해서 비례보상하는 것은 정액보상급부가 아니라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해야 된다. 자,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건 맞죠? 만기 환급형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성으로만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7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비교해 보고요. 상해사고의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이 먼저 나오네요. 자, 상해사고 요건은 세 가지죠. 급격, 우연, 외래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상해사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급격성은 신체 허약 질병 등이 제외가 되는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성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래성은 자해 행위 등은 제외가 되는 발생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을 해야 된다. 급격, 우연, 외래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보험은 뭡니까? 발생 여부, 즉 사망, 생존, 얘는 확정이 돼 있죠. 근데 언제 발생할 거냐? 시기는 불확정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상해보험은 발생 여부, 발생 시기가 모두 불확정적입니다. 생명보험은 정액이죠.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니까 정액, 실손, 보상을 둘 다 하게 됩니다.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생명보험은 시기만 불확정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상해보험은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 자, 연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세 번째,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된다. 상해 사고는 외래성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해 사고의 요건인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세 가지 모두가 동시 충족해야 되죠. 한 개 이상은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는 외래성이 인정되질 않는다. 자, 이건 교재에 판례로 나와 있죠. 그죠? 예, 구토를 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술을 먹었다. 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8번 상해의 개념 및 일반적인 가입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의 개념은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을 한정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급 감염병까지, 즉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과 달리 1급 감염병까지도 제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넓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의 결정은 약관상 보장대상 사고, 의료치료,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 대상입니다. 질병이라도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을 하지만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가입 조건은 1년 이상이죠. 그 다음에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 65세에서 7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주보험에서는 당연히 질병 사망 부과할 수 없고요. 특약을 통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원인, 즉 뭐 암으로 사망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상해보험은 예, 직업 직무의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상해보험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의 단일률, 분단율 다 상해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상해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데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보장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을 하죠. 세 번째, 상해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을 합니다. 네 번째, 상해보험은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고연령자는 일반적으로 가입이 제한이 된다.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죠. 65세에서 75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9번.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상법입니다. 상법 기준에 의해서 통지 의무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별 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해보험이죠. 그래서 위험직업과 비위험직업 간의 상이한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즉, 위험직업은 위험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높겠죠. 비위험직업은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직업별 위험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5등급, 등급에 따라서 3단계, 5, 3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직업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고요. 직업직무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게 되면 자,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낮은 직업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보험료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가 낮아졌다. 그러면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을 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 통지 의무를 만약에 불이행했는데 보험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을 때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높이거나 증액을 청구를 하거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1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통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뭐 이럴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이 된다라는 점까지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보험료는 위험성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이 되면 낮아지죠. 낮아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위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된다. 자, 직업에 대한 위험 등급은 자, 제가 기억하자 그랬죠. 5, 3, 5등급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이제 3단계 5, 3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아니죠. 1개월 이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직 카레이서 무직자 갑이 상해보험에 가입 후 택시기사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한번 잘 읽어보죠. 전직 카레이서이지만 현직은 무직자죠. 무직자가 직업이 바뀌었어요. 뭘로? 택시기사로. 위험이 증가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40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개념, 상해보험과 일반적인 가입 조건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 자체의 시장이 변화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질병 형태 자체 변화했죠. 그래서 의료비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 트렌드도 실은 변화 요인 중 하나죠. 종신보험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비대면 업무 처리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무해지, 저해지 상품 많이 늘어났고요. 저렴한 온라인 미니 보험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개념 보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질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신체에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죠. 상해는 외래죠. 그죠? 그래서 외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단히 비교 한번 해보죠. 상해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입니다. 가입 연령은 고연령자 가능하죠. 그러나 질병보험은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고연령,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고연령자는 질병보험에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다. 보험료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질병보험은 오릅니다. 자, 특징으로 보게 되면 상해보험은 주보험에 질병상황 특약 부과 못합니다. 그건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죠. 질병상황은 다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죠. 직업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지만 질병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이 지문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로 인한 건강훼손. 자, 노화로 인한 건강훼손은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질병이죠. 노화로 인한 건강훼손은 질병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질병보험은 주계약 형태로만 판매한다. 특약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질병보험은 특히 대표적인 암보험이죠. 그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 면책기간이 존재하죠. 그죠? 예. 네 번째, 질병의 원인은 신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신체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상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41번 보겠습니다. 암보험.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죠. 자, 암보험.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 진단, 치료, 수술 및 요양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주계약, 특약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정암, 뭐 3대암, 고해감, 소해감 뭐 이런 식으로 집중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3대암, 고해감, 소해감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분류이다라는 점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지문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보장 내용은 암으로 인한 진단, 암으로 인한, 그죠? 암과 관련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제자리암은 연기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영입니다. 연기암의 경우에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 적게 지급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지, 뭐, 이게,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은 다 틀립니다. 예, 틀린 내용이에요. 암의 발병 부위, 크기, 재진단 여부 등에 따라서 보험금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1회 입원, 동일한 암 치료 목적입니다. 1회 입원으로 보고 입원 일수는 합산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입원 치료 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보장도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입원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을 합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 어떤 것이 직접 치료? 뭐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건 다 치료에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자,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도 제외가 되는 항목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요. 15세 이상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고령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도 크게 증가합니다. 일정 기간 후에 보장 개시되죠.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시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진단 시에는 감액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주계약 특약으로 다 판매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년 이내 발병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액 지급하죠. 감액 지급. 세 번째, 제자리 암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장기간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 면역력 강화 치료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42번 실손의료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질병 상해로 입원 내지 통원 치료 시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 상법입니다.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중복계약일 경우에 비례보상하죠. 그게 바로 비례보상의 원칙입니다. 실손을 보상하는 다수의 계약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보상 원칙입니다. 자, 얘는 상법입니다. 상법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상 영역은 국민건강보험급여 중에 법정 본인 부담금 플러스 개인 부담 비급여 이 두 가지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도입 순서는 손보가 먼저 도입이 됐죠. 손보의 개인 실손, 손보의 단체 실손, 생보의 단체 실손, 생보의 개인 실손, 마지막 표준형 단독 실손의 순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독형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주계약으로 플러스 특약인데 주계약에는 급여, 특약은 비급여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는 무조건 특약입니다. 자기 부담금 비율도 다릅니다. 주계약 20%, 특약 30%. 얘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입원, 통원 합산 1억 원입니다.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이죠. 통원은 회당 20만 원 한도. 급여 공제 금액은 병의원급 최소 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비급여는 3만 원. 자, 급여 공제 금액하고 비급여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5년. 예,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5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급여 의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비급여 의료량과 연계를 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을 합니다. 즉, 비급여 의료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비급여 의료량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2024년 7월 이후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의료 취약 계층, 그러니까 중증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이렇게 받으신 의료 취약 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서 공개를 하느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건강이음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해서 저렴한 비용 검색 가능합니다. 계약 전환은 자, 지금 이제 현재 팔리고 있는 게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죠. 그럼 그 전에 가입한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나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래.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몇 개월? 6개월.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부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자, 비급여 항목은 제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특약입니다. 특약.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 20%, 특약 30%가 서로 다르죠.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급여 보험료의 경우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서 보험료 차등 적용이 된다. 자, 보험료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은 급여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보험료가 되겠죠. 비급여. 네 번째,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하죠.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섯 번째,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키워드는 뭡니까? 1년입니까? 예,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었죠. 6개월.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43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자, 어린이 보험은 자, 어떤 겁니까? 각종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거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질병과 상해,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험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어서 부모 사망 시에 학자금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망보장 설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납입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뭐 한 30살까지 이렇게 보장기간이었는데 최근에는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서 판매하는 추세고요. 태아가입형도 있습니다. 태아가입형은 뭐냐?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그 다음에 출생 전후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그 다음에 미숙아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 자, 이런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를 한 태아가입형 어린이 보험도 최근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I 보험 보겠습니다. CI 보험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죠. 그래서 CI 보험은 자, 치명적인 질병, 즉 CI라고 하는 이 상품의 이름이 크리티컬 일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 어떤 걸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느냐?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거의 뭐 이게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에 준하는 정도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 질병 발병 시에는 어차피 이제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라고 보는 거죠. 일부 선지급을 해서 치료비를 좀 쓸 수 있게끔 미리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그런 상품이 바로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생명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이 사망보험 일부를 가지고 어떤 용도입니까?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질병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최초 도입을 했고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선지급 방법 등을 통해서 CI 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해약 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자, 키워드는 뭡니까?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사망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5세 미만 사망 시 사망보장 급부는 안 됩니다. 이제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적립금액 중에 계약자 적립액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설계 불가능하죠. 세 번째,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의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CI 보험은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의 장점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키포인트 44번 간병보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상태 내지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에 되었을 때 간병이 필요한 상태죠. 이때 보장을 하는 상품.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간병보험이라든지 LTC, 롱텀케어 보장특약, 치매보장특약 뭐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계약, 선택특약,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가능합니다. 공적장기 간병보험과 민영장기 간병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적장기 간병보험은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즉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이런 목적에 의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공적장기간병보험입니다. 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그래서 반드시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 등급 판정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뭐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적장기간병보험이고요. 민영장기간병보험은 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병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중요한 거 정액보상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주계약, 특약 다 가입 가능하고요. 30세 이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통 종신이죠. 그래서 뭐 갱신, 비갱신 다 가능한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거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게 되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간병보험에 대한 위험률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험기관 중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보험료, 즉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률 변동제도죠. 그래서 민영장기 간병보험은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급사유는 회사 기준일 때는 민영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일상생활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자, 중증 치매 상태는 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 치매 척도를 검사하는 내용이죠. CDR 척도 검사가 3점 이상을 우리가 중증 치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진단 확정일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어떤 우리가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느냐. 자, 기본은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도 스스로 못할 때, 아니면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화장실을 스스로 사용 못할 때,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목욕을 혼자 못할 때, 옷 입기를 못할 때, 자,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적 기준은 자, 등급을 받는다 그랬죠.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바로 공적 기준에 의한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책 기간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 보장은 90일, 중증 치매는 2년, 90일 2년이고요. 자, 보험회사의 면책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 알코올 중독.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공적장기간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장기간병보험의 요양급여는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적장기간병보험이 아니라 민영장기간병보험이죠. 세 번째, 간병보험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 시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 키워드는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 갱신형으로 다 판매할
할 수 있죠. 간병보험은 고령자라도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는 면책사항이죠. 근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는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 처방에 의한 것은 보장한다. 마지막,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